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쉬운 한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라톤의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이제 이데아 동굴의 비유인데요. 이게 플라톤 사상의 동굴의 비유와 플라톤 사상의 영향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동굴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속 동굴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상상해 보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디서요? 땅속 동굴에서 살고 있답니다. 근데 동굴의 입구는 빛을 향해 길게 뻗어 있고 동굴 자체만큼이나 넓지. 동굴 속의 인간은 어릴 적부터 사지와 목을 결박당했대요. 결박. 동굴 안의 인간들은 결박되어 머리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앞쪽만 보게 되어 있다. 결국은 이 동굴 안에 이 목을 결박한 채 오로지 앞쪽만 보게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동굴 안의 모습만 지금 보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처음에는 최소한 처음에는 볼 수 없겠죠. 만약 제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결박에서 풀려나고 무지가 치유되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지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결박당한 채 이게 무지예요. 무지. 무지한 채로 있다네. 그런데 이 무지를 지혜로움으로 바꾸려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네. 무지가 치유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죄수들 중에서 누군가 풀려나 갑자기 일어나 목을 돌리고 걸어가 그 불빛 쪽으로 쳐다보도록 강요받는다고 말일세.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어지러워할 것일세. 왜 그러냐면 어두운 상태에서 빛 있는 대로 향하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어지러움이 발생이 돼요. 이전에 그림자로만 보았던 실제들을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을 것세.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전에는 엉터리를 보았지만 이제는 실제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실제와 엉터리 그랬어요. 자, 우리는 동굴 안에서 보는 거는 엉터리를 보았는데 엉터리의 원인이 뭐죠? 무지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엉터리를 이제 실제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고라는 얘기는 이 무지를 치유하게 하려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층 더 실제를 향하여 있어서 더욱 올바르게 되었다고 말한다고 하세요. 더욱 올바르게. 여기에는 지금 이제 실제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한층 더 실제를 향하여 있어서 더욱 올바로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를 여기에서는 좀 인지를 하고 여기에서는 그 실제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더 알아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보일 듯 한다 이 얘기죠. 또한 만약에 그에게 그 불빛 자체를 보도록 강요한다면 그는 눈이 아파서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것들로부터 달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보는 것들보다도 정말로 더 명확한 것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만약 누군가가 그 그를 이곳으로부터 험하고 가파른 오르막길로 억지로 끌고 가서 햇빛 속으로 끌어내올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이 끌려온 데 대해 언짢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빛에 이르게 되면 그의 눈은 빛살로 차서 이제 참이라 말해지는 것들 중 단 하나도 볼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자 보세요. 이게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앞쪽만 보게 돼, 동굴 안에서 앞쪽만 보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처음에는 볼 수 없다 얘기예요. 뭐를? 최소한 처음에는 뭐를? 실제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죄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결박에서 풀려나고 무지가 치유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박에서 풀려나고 무지가 치유되는 것, 그러니까 무지에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누군가 풀려나, 그러니까 이게 무지를 깨서 갑자기 일어나 몸을 돌리고 걸어가 그 불빛 쪽으로 쳐다보도록 강요받는다고 말일세.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그런 거죠, 스스로.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어지러워할 것일 때. 왜? 처음 보니까. 이전에 그림자로 보았던 실제들을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을 것세. 그림자가 아닌 이번에 실제를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전에는 엉터리로 보았지만 이제는 실제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고 한층 더 실제를 향하여 있어서 더욱 올바로 보게 되었다고 말한 걸세.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엉터리가 아닌 내가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를 확인. 그래서 만약에 그에게 불빛 자체를 보도록 강요한다면 이게 뭐예요? 자율이 아닌 타율적으로 한다면 그는 눈이 아파서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들로부터 달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보는 것들보다도 더욱 명확한 것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오히려 여기는 강요를 하다 보면 무지한 게 더 확실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를 그곳으로 험하고 가파른 억지로 끌고 가서 햇빛 속으로 끌어내올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이 끌려온 데 대해 언짢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빛이 이르게 되면 그의 눈은 빛살로 가득 차서 이제 참이라 말해지는 것들 중 단 하나도 볼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율. 무지의 타파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누가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굴에 대해 비유된 걸 한번 봅시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동굴 안, 이게 형이하야. 형이하의 세계의 사람이 동굴 밖의 세계, 형이상의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에서 태양, 즉 조음의 이데아. 이 태양이라는 건 조음의 이데아인데 이거는 도천 절대적 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간다 그랬어요. 동굴의 비유는 지금 여기서 인식했을 때 이게 지금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랬으니까 이게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 알인 알식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식이라는 말이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계속 설명해 나간다.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동료의 재수, 그러니까 동부라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내고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 지금 됐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거는 다시 동굴 안으로 귀환하게 된다. 이거 뭐죠? 이거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는 이게 상부보리를 했다. 상부보리를 해서 다시 동굴 안으로 귀환하게 된다라는 건 하와 중생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불교의 주요 보살 중 하나로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면 나는 성불하지 않길 원하옵니다. 이 사람은 지장보살은 이미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좀 더 늦추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갑자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는 것처럼 그는 동굴 안의 세계에 바로 적응되지 않아 동굴 안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현실적인 물적인 어두운 사람으로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상구보리를 한 사람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동굴한 사람들보다 현실적인 물적인 어두운 사람으로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동굴 밖으로 나가 눈을 버려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올라가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들을 풀어주어 동굴 밖으로 인도하려는 사람, 이거는 지금 소크라테스 예수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죽이려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러한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선 동굴 안의 어둠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 얘기는 뭐죠? 결국은 깨달은 자가 동굴 안에 사람들과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삶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는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동굴 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보게 될 것이다. 왜? 이미 이 사람은 깨달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모두 넘나들면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아름다운 것들과 좋은 것들과 관련하여 참된 것, 즉 진리, 예를 보았기 때문이다.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얘는 보았다고 그랬고, 여기는 인식 그랬죠. 예. 그러니까 보다, 인식하다. 한 가지 형태를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플라톤은 여기서 진리를 인식한 사람은 단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식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화 중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즉 철학자는 단지 진리를 아는데 상고보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리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와 중생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플라톤의 동물의 비유를 요걸 보면은 이거는 석가모니의 상구보리 하하 중생 그 내용하고 동일하다니까요. 그러면 상구보리 하하 중생 이게 지금 무슨 내용과 일치를 한다고 봐요? 이게 저기 이제 시무도 또는 시부도라고 그러죠. 시부도의 내용과 얘가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인식의 의미보다는 체득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보다, 인식하다. 여기에서 깨달음은 인식의 의미, 보는 의미나 인식의 의미보다는 체득하여 알게 됨으로 이해되어야 제대로 얘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플라톤 세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에 그랬어요. 플라톤 국가 개인 관계를 큰 글씨 작은 글씨 알아본 거에 비유했죠. 그리고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국가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의 유사점, 정의의 특성과 관련해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의 한계는 무엇인가? 닮음으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비유의 한계 내용 문제가 되는 이유 뭐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거. 그래서 다음을 그 물음에 답해보자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시간을 너무 뺏겨서 책을 읽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 줄어든다고 판단하여 고심 끝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일단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끄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결국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국은 뭐죠? 이성이 욕망한테 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의 역할은 이걸 끄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 욕망의 역할은 이거보다는 나는 내가 지금 텔레비전을 끄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뭐 보시면 되고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한번 봅시다. 기원전 347년 플라톤은 80살의 나이로 80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80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래서 독배를 마셔야 했던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자연적인 죽음이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플라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가 쓴 35편의 대화편과 많은 편지들은 지금까지 온전한 형태로 전해진다. 그래서 플라톤은 기하학, 우주론, 변론술, 정치학, 음악 등 방대한 주제에 걸쳐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의 작품은 과거의 유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철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끊임없이 읽고 토론하는 교과서로 쓰이고 있다. 20세기 철학자 화이트헤드 이 사람은 서양 철학은 언어 철학, 이 사람이 이제 언어 철학자예요. 언어 철학자인데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이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 플라톤이 오늘날 철학에서 쓰이는 존재, 정의, 영혼 등의 개념과 용어들을 정착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철학자인 더 큰 이유는 그가 던진 물음 자체에 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은 무엇보다도 서부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인데 이분법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는 플라톤은 이 이분법적으로 하진 않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분법적으로 이게 이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분할이 됐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플라톤이 이분법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 사람이 플라톤이 지금 살아나갖고 이 얘기 들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웃을 것 같아요. 그는 이데아 이론을 통해 현상계와 본질계로 구분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이라는 개벽 사물에는 이게 이제 현상계와 본질계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는 실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론상 구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책상이라는 개별 사물에는 그것이 책상이게끔 해주는 본질이 있다.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현상계와 본질계는 이게 각자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 하나로 있다니까요. 이론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존재를 하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아닌 이론적인 것을 두 개의 현상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책상은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고 낡게 되지만 이데아계의 책상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면 언제나 불변한 특성이 있다. 플라톤은 바로 이러한 책상의 본질 및 이데아계에서 불완전한 개별의 책상이 나왔다고 설명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완벽한 이데아계의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를 넘어서 감마을 초월한 곳에 있지만 개별 인간의 본질이나 조건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이게.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를 넘어서 감각을 초월한 곳에 있지만 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도록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을 플라톤은 철인으로 보았고 그랬어요. 이때 이상적인 인간을 철인으로 보았고 라고 했던 것은 감각을 초월한 곳에 있지만 누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성계를 넘어서 감각을 초월한 곳에 있지만 저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한 지혜로운 덕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를 지배한다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오늘날의 철학자들처럼 플라톤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대화편을 전개하지만 신비적으로 초월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의 태양, 빛.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보다 삶과 진리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반영하기 위해 대화편을 썼다.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왜? 상대는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혼자서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기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수많은 비유와 은유를 써서 설명할. 자, 이 사람은 깨달은 자다 아니다. 깨달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와 은유를 써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비유와 은유의 대표적인 사례를 또 누가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잖아요. 이게. 나아가 더 이상 논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포기하지 않고 철학적인 신화를 도입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은 석가모니하고 지금 하는 게 행태가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플라톤 사상의 영향력은 철학과 수학 등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 분야 등 폭넓게 적용되었으며 근래에는 매트릭스 반지에 대한 영화 소재로 활용. 모든 발전으로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멈추지 않고 그 너머의 이데아를 추구한 플라톤의 철학은 정의로운 삶과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사대의 발판으로 여전히 훌륭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게 좀 자꾸 헷갈리는데 이성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이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치와 이게 우리는 분성선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치가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이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치, 이성, 본성, 선, 의, 정 이게 모두 같은 뜻으로 봐야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보면 이성 걸면은 헤아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헤아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산물이거든요. 근데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적인 산물로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원론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적인 산물로 보니까 이성이 우리는 이성과 감성, 이성과 현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실체, 이런 식으로 이 구분이 되면서 자꾸 이원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데 헤아림의 결과가 얘가 아니라니까요. 예. 한번 생각들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성의 개념이 지금 흐름에 있어서 좀 애매해요. 애매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